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내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위드 코로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라 국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0대 노인에게 담배 셔틀을 요구하며 머리도 수차례 가격한 10대에 대한 처벌 및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스마트 농업 패스트베드 교육장을 구축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다음 달 말부터 위드 코로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달 중 확진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 달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수 대신 위중, 중증 환자, 사망자 수를 관리 지표로 삼는 방역 체계로 단계적 방역 조치 완화, 다른 표현으로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인데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1월부터 방역 체계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0월부터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6일 정부 발표에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대신 일부 조치는 완화하는 등 정부가 처음으로 일상에 가까운 거리두기를 언급했는데요. 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가 4주간 시행됩니다. 이번 조정은 거리두기 단계 수준은 유지하되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방역 조치를 조심스럽게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0월 3일까지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리고 모임 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에서 모임 인원 제한도 6명까지로 확대 허용하며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한편 지난 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고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을 10월 말로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검토가 가능한 전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가능하다 10월 말부터.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전 국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차 접종을 끝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확진자 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전 국민 88%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인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급이 시작된 6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과 카페, SNS 등에 재난지원금 탈락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속속 게재됐습니다. 내가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제외될 수 있느냐고 억울해했고, 다른 이는 내가 88%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잘 버는지 모르겠다며 씁쓸해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1,000원 때문에 못 받아 억울하다는 사연도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자신의 연봉뿐 아닌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는 까다로운 지급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이유는 5가지 체크포인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봉이 같아도 다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기준은 가장 최근 소득 수준을 반영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으로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연봉만 아닌 연봉 외 소득도 일부 반영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 등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따로 살아도 피부양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혼자 살고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모 지급 기준을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이 학업을 위해 따로 살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소득이 있는 부모와 함께 3인 가구로 묶여 부모 소득 및 재산이 3인 가구 기준을 넘으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는 가구 분리, 이사 시기 확인입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가구 원수는 6월 30일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에 책정하게 되며 기준일 이후 분리는 이의 신청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재산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9억 원,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마지막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입니다.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의 경우 6월 건강보험료는 2019년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줄어든 매출과 이로 인한 소득 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의 신청 시 지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탈락이 됐다면 5가지를 확인하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 등 증빙 서류를 접수하는 방식이며 신청은 11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결과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공존한다는 위드 코로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을 10월 말로 전망했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단계적 일상회복 검토 가능 시점을 11월로 내다봤는데요. 현 상황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A일보는 위드 코로나 여건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이런 발언을 하는 자체가 방역 의식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K 방역 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위험마저 내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일보는 당국이 10월 말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하는 근거는 백신 1차 접종률 70% 달성이 그때까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인데 선진국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은 백신 접종 확대를 기반으로 방역 조치를 대폭 풀었다가 불과 2-3개월 만에 확진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급증해 풀었던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부스터샷을 시작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델타 변이 등 위험이 여전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코로나 중증화를 상당히 낮춘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이행은 당연히 검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1년 8개월간 이어진 거리 두기에 많은 시민들이 지쳐있는 것은 물론이고 손실보상제를 도입했지만 자영업자 피해도 더는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각종 방역 조치를 풀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은 국민 누구나 간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변이 바이러스로 언제 또 다시 대유행으로 심각한 처지에 내몰릴지 모르기에 위드 코로나가 방역 해이 신호로 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6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발언에 대해 추경을 포함해 10차례나 예산을 편성한 책임자가 마치 남 이야기하듯 말을 하니 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 재임 동안 국가 예산은 정부 출범 때보다 50% 증가했다고 덧붙였는데요. 홍 부총리가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시점은 2023년으로 못 박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일보는 지금도 11조 원의 국민 지원금을 풀고 있고 내년에도 600조 원을 웃도는 초팽창 예산까지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 1인당 국가부채도 출범 초기 1,285만 원에서 내년 2천만 원을 넘어선다고 설명했는데요. 성과로 말하고 성과로 승분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고백한 이상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말하며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게 홍 부총리의 남은 사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실제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46조 원이 늘어난 604조 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심성 돈풀기는 국민 갈등만 키운다며 예산을 코로나로 고통받는 계층을 타깃으로 지원했다면 효과는 극대화되고 예산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여야 정치권은 텅 빈 나라 곳간의 실상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재정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교복을 입고 있는 10대 남학생이 60대 노인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는 이른바 담배 셔틀을 요구하며 위안부 소녀상에 있던 국화 꽃다발로 머리, 어깨 등을 때린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0대 노인에게 담배 셔틀을 요구하고 머리도 수차례 가격한 10대,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 속 남학생은 노란 비옷을 입은 60대 여성에게 담배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그것만 말해. 라고 말하며 위협했고 꽃으로 여성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겁에 질린 여성이 학생들에게 빨리 가, 어른한테 왜 이래 라며 아이들을 내쫓으려 했지만 괴롭힘은 이어졌습니다. 청원인은 영상을 촬영한 학생도 계속 촬영 내내 웃고 있었고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며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13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11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기간을 10월 29일까지 추가 연장합니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정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수령한 소상공인인데요.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과 같이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체는 150만 원, 학원이나 겨울 스포츠시설을 비롯한 집합금지 완화 업체는 120만 원,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집합 제한 업체는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경제활력자금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지급계좌가 변경됐거나 개명 등의 사유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강북구청 일자리 경제과를 방문해 현장 접수하면 됩니다. 마포구가 중학생 대상으로 홍익대학교와 함께 하반기 스마트 코딩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가비는 전액 마포구가 지원합니다. 마포구와 홍익대학교가 함께 하반기 스마트 코딩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관내 중학생 대상 30명을 모집해 진행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10월 1일 오후 5시에 개별 문자 통보되며 신청 방법은 마포구청 누리집 교육강좌를 통해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기초수업 및 기초반 내용을 응용해 창작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강의 시청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수업이 운영됩니다. 교육기간은 10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각 4시간씩 9주간의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자세한 문의사항은 마포구 교육지원과로 문의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 산업단지를 첨단 디지털이 어우러진 혁신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죠. 대전시가 대전산단 대개조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대전산업단지 대개조 혁신계획 수립영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산단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노후화된 대전산업단지를 디지털 그린산단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전시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시는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대전산업단지의 산업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 개선 등을 담은 혁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전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전통제조업의 침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 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대전 시민 약 123만 명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9월 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일괄 신청해야 하며 인원에 따른 상한액 없이 1인당 25만 원씩 지원됩니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17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고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9월 13일부터는 은행창구,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수단은 국내 9개 카드사의 신용 체크카드, 온통대전과 대덕 1호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9월 6일부터 일주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적용요일제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화하는 현장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주간 민생경제 현장 정책 투어 현장 경청의 날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시와 유관기관, 시민이 해결책이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문제 해결 방법이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시장, 중소기업 등 소통이 필요한 곳을 찾아 민생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 체감하는 행정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극복 특별주간은 소상공인 주간을 시작으로 총 7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으며 민생경제 현장 정책 투어는 2019년부터 총 29차례 운영해 어려움을 살피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비롯한 현장 경청의 날도 25회 진행해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정책화 모색, 행정 사각지대 발생 차단, 시민과 소통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대를 확보하면서 현안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광주시의 2022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액은 올해보다 3,819억 원, 13.8% 증액된 3조 1,457억 원으로 사상 첫 3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국비에는 광주시가 중점 추진 중인 인공지능, 자동차 산업 생태계 구축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 등이 반영됐습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사업, 그게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차별 소요인 667억 정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장관 등을 찾아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진료소의 혈압계, 혈당 측정기 대여와 소모품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관내 15개 보건진료소에는 혈압계 3대, 혈당 측정기 2대를 배정해 신청자에게 8주간 대여하고 1년에 1회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혈당 스틱 등 소모품 지원의 경우에는 처방전이나 검진 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평창군은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코로나19로 대면 관리가 어려웠던 점과 그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고려해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해 보건진료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횡성지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정재영 문인협회 회장을 초대 지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창립총회에는 문인협회 횡성지부와 국악협회 횡성지부, 미술협회 횡성지부 등 3개 협회로 구성된 대의원 12명이 참여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초대 회장으로는 투표를 통해 정재영 문인협회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횡성예총은 9월 초 한국예총회 최종 인준을 신청할 계획으로 2022년 1월 정기총회 및 초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도 예산 7조 원을 반영시키며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도는 정부의 예산 투자 방향에 맞춰 관련 사업을 발굴한 게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며 7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2년 연속 정부 예산 6조 원 돌파에 이은 쾌거입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은 총 7조 4,346억 원. 올해 확보한 정부 예산 6조 6,335억 원보다 12.1% 늘어난 규모입니다. 분야별 확보액은 복지 여성이 2조 1,24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사회 간접 자본 1조 6,380억 원입니다. 이외에도 산업 경제 1조 4,453억 원, 농업 산림 9,388억 원, 환경 6,02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과 탄소 중립, 산업 혁신 등 정부의 예산 투자 방향에 맞춰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대응에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와 충북 내륙 건설 예산이 포함됐고 충북 미래혁신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뉴딜 대응을 위해 메타버스 컨벤션 플랫폼 구축과 AI 융합 미래체험이 포함됐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 공정 평가 기술 개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바이오 태양광 등 충북 6대 신성장 분야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염병에 대응한 청주의료원 음압격리병실 확충,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 정비, 국제무예 활성화 사업도 반영됐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한 양산시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관내 전통시장 대상으로 개통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출입관리 의무 적용 시설은 아니지만 타 지역과 왕래가 잦고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장소로 양산시는 상인회와 협력해 개통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남부시장과 덕계 상설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안심코드 4자리만 입력하면 쉽고 간편하게 출입이 체크되며 감염원 추적 등에 큰 성과를 낼 것으로 양산시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포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택, 농경지 침수 피해와 함께 도로와 교량 등 도시 인프라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죽장면은 그 피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포항시는 태풍 피해 복구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포항을 지난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죽장면과 구룡포읍을 중심으로 도로와 주택, 상가가 침수되고 일부 하천이 범람해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포항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우선 응급 복구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공무원과 군장병, 지역 자생봉사단체는 물론 타 지역 봉사단 지원까지 포함해 연인원 4천여 명의 도움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또 시는 장비 900대를 긴급 투입해 침수주택 청소와 배수로 복구, 쓰레기 부유물 정리 등의 작업을 벌였습니다. 시는 완전한 피해 복구를 위해 계속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며 가을 장마와 이후 태풍 등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행정안전부에 크고 광범위한 폭우 피해를 입은 죽장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는 피해 합동조사반을 꾸리고 본격 조사를 진행하며 중앙부처 협의 및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 관광 웹드라마 윤슬이 제7회 서울 웹페스트에서 베스트 촬영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수시는 빼어난 영상미와 촬영 기법, 다양한 색채를 활용한 영상 제작 등을 인정받아 베스트 촬영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웹드라마 윤슬은 여수관광 유튜브 힐링 여수아에 공개돼 2달여 만에 조회수 60만 회를 기록하는 등 각계각층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무주군이 천연기념물 얼음치를 방류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무주군이 천연기념물인 얼음치를 방류하는 남대천 생명플러스 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다양한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얼음치 치어 1,000마리를 남대천에 방류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아이들이 참여 함께 즐기면서 생명의 존중함을 알아가는 귀한 행사라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며 남대천의 생태환경과 고유 어종인 얼음치 복원 그리고 어족 자원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군은 남대천의 자연 생태 환경이 복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함께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치어와 다슬기 등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환이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구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미래농업으로 상징되는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구축합니다.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농작물 최적 성장 환경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비롯한 첨단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해 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는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스마트 농업 전문 지도사를 육성해 현장 컨설팅과 오는 2023년 고도화를 통해 관내 스마트팜 농장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 원격 지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교육장을 기반으로 농민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면 작물 재배 환경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작물 재배 시 최적의 환경 조건을 제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환이었습니다. 익산시가 한국철도발전사를 볼 수 있는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익산시가 한국철도발전사와 남북철도 연계를 위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한국철도발전사와 남북철도 연계를 위한 노력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사진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선 기공식 사진부터 2018년도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 착수 사진까지 총 26점의 사진이 시간순으로 전시됐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가 발전의 근간인 철도 교통의 중요성과 호남 최대의 철도망을 갖춘 익산역의 가치를 1일 2만여 익산역 이용객들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특별사진전을 매해 개최해 나갈 계획이므로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환이었습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현지 시각 9일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30장 분량의 소장에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대한 공개적 저항이라며 낙태 시술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텍사스주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극히 예외적인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을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백신 개발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9일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에 대한 부스터와 독감에 대한 부스터를 결합해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백신을 개발한다는 새 호흡기 백신 프로그램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셀 최고 경영자는 회사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현재 회사의 최우선순위는 매년 맞는 범호흡기 백신 부스터를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러한 콤보 백신은 매년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방셀 최고 경영자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9.11 테러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파리 1113 테러가 있습니다.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테러인데요. 2015년 발생 6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프랑스 현대사에서 최대 규모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살라 압데슬람은 파리 연쇄 테러와 관련한 피고 20명 중 유일하게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그는 파리 연쇄 테러 당시 자폭 테러를 준비하다가 막판에 장비를 버리고 도주했는데 4개월 만에 고향인 브뤼셀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날 6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나는 이슬람 국가의 전사다라고 밝히며 이슬람 국가의 전사가 되기 위해 직업을 포기했고 나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가 알라의 종임을 증언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1,800명의 원고, 3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참여하는 등 9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파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테러 재판으로 평가됩니다.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들어있어 장 건강에 좋고 가볍게 먹기 좋아 아침 식사 대용이나 밤참으로 요구르트를 찾는 사람이 많은데요. 요구르트의 효능을 최대로 누리려면 위에 산도가 낮은 식후에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기 전 허기질 때 요구르트를 먹는 것은 밤새 위장 운동을 촉진해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